오늘 제22회 한림국제심포지엄에서는 락길라 사건 전개 과정을 시작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학자 및 공학자의 자문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규범을 필요로 하는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논란 속에서 과학자 및 공학자들의 합리적인 기여 항목이 무엇인지, 확률로 무엇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요즘에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태리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걸 분석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락길라 사건은 지금 우리가 지진 예측을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가지고 과학자 단체에서 많은 악유를 하고 했지만은 오늘날에 지금 돌아왔을 적에 사회과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지진 예측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첫 번째 1심에서 7명이 6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24일 날 영국의 유명한 독립신문 가디언지에서 어떤 타이틀로 기사가 났는가 하면 From Galileo to L'Aquila Earthquake 콜론하고 Italian Trial on Science, 그런 타이틀로 주 갈릴레오 사건과 이거를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서도 가디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사건도, 즉 다시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확인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바티칸에서 형벌을 내린 건 아니고, 그때의 규정에 의하면 갈릴레오가 그런 거를 즉 바이블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바티칸에다가. 그래야지 바티칸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바이블에 기반을 두고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갈릴레오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리스크 혹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락길라 사건도 그렇게 가디언이 이제 그 특집 기사를 싣고 있더라고요. 락길라 근처를 보시면은 그란사소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굉장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고, 저기에 이태리의 유명한 내셔널 랩이 있습니다. 내셔널 랩이, 그랜사소 내셔널 레버러터리가 있습니다. 물리학, 아주 기초 물리학을 하는. 그란사소에 있는 30년 이상 근무한 테크니션이 이제 여기에서 자꾸 지진 활동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큰 지진이 곧 일어난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라돈 배출량을 가지고 자기는 지진 예측을 할 수 있는 소위 노하우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걸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진 활동에 나가고 온 이 락길라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오니까 더 이제 긴장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이 예측한 것은 락길라가 아니었고 술모나였어요. 락길라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 밑에 큰 도시 있죠, 술모나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래 되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죠. 우리나라만 국민안전처에서 비상이 걸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돈 배출량 가지고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당장 국민안전처에서, 제가 이제 해석할 때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그 친구한테 너 더 이상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락길라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그 친구를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가서 만나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여기 라켈라 시민들은 공포에 떨은 거예요. 공포에 떨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라켈라 프리딕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국민들의 피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그것이 급선무였던 겁니다. (2009년도) 4월 6일 날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났지요.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것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이런 것이죠. 아마추어 과학자가 어떤 재난 위험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정부 내지 과학자 집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 광우병 사태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추어 과학자가 그것이 뭐 기자든 언론이든 PD든 떠들어댄다.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저 테크니션이 지진과학자도 아닌데 저 사람을 더 믿는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 과학자를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크레디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크레디빌리티가 만약에 낮은 정부나, 그리고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전처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먹히 들어가지 않지요. 또 과학자 집단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뢰가 축적되지 못하면 비난받을 수밖에, 믿지 못하겠죠. 그러면 국민은 여전히 동요하고,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이미 다 겪어왔죠. 그래 되니까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7명의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 위원회 중에 한 사람 뭔가 하면 이제 그 국민안전처의 바이스 헤드인데, 이 친구는 홍수 전문가예요. 직구학자가 아니야. 홍수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식 공무원이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민안전처 산하에 일종의 자문기구 비슷한 게 메이저 리스크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 안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 6명의 지구과학자를 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메이저 리스크 커미션에는 체어가 이제 지구과학자 발벨이라는 사람이 지구과학자입니다. 커미티가 7명의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 커미티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가 따르죠. 책임이 어디에 가느냐? 왜냐면 첫 번째 사람은 홍수 전문가야, 지진 전문가가 아니에요. 밑에 6사람은 지진 전문가야. 뒤에 위원회가 구성됐어. 근데 맨 위에 사람은 공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책임을 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미묘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학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과학자가 그 위원회가 활동한 어떤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따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7명이 라킬라를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민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서 데이터도 보고 회의도 해서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호텔에서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까 말한 홍수 전문가가 턱 어떤 TV 크루가 온 거예요.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냐, 뭐 한 거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막 대답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날 어떤 위험성도 없다. 영어로 그대로 no danger, 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되지요,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와인 마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yes. 그랬어요. 309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29명은 그 방송을 보고 피난가 있다가 돌아와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2009년 4월 6일 날 3월 31일 날 그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날 딱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6.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30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중에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킬라시에서 유명한 의사의 부인과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작심을 합니다. 나도 과학자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와서 했던 자문활동이 너무 엉터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시민들을 규합합니다. 규합하면서 형사 고발을 조치도 하고 민사소송도 걸고 지금 제일 앞장서 있는 분이에요. 왜? 자기 와이프하고 딸을 잃었다. 그런데 나도 과학자인데 지진을 얼마나 예측하느냐 안 예측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나도 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와서 했던 행동들을 봐라. 도대체 이게 사회적 책임 있게 행동한 전문가들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고 검찰이 입건을 하게 되죠. 그 검찰의 입건 내용이 그다음에 판결 내용이 요겁니다. Negligence and imprudence. 태만했고 사려 깊지 못했고 뭐 하는데 적절하고 일반적인 비효과적인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다 결국 negligence and imprudence가 핵심적인 용어지요. 그런 자문활동을 하는데 제 두 개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10월 22일 날 7명이 다 6년형의 실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시 7명이 동시에 또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니까 감옥에는 안 갔어요. 안 갔지만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제 2014년 작년 11월 11일 날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뭔가 하면 맨 앞에 아까 홍수 전문가 국민안전처의 부처장 하던 사람, 그 사람 지금 잘렸지요. 물론 지금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 6년형의 실형 가운데 2년형으로 감축되고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6명의 과학자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무죄가. 자,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그 무죄가 선고되니까 고등법원에 이제 무죄가 선고하니까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그 중규 집행유예 받은 친구를 포함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더 걸릴 겁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은. 결국은 그 45분 동안밖에 하실 회의를 안 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임성을, 사회적 행위의 책임성을 벗어날 길이 없는 지금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지진과학자, 지구과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여했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지진이 난다면은 그 재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운반하고 뭘 할 것인가. 심지어 라킬라 시민까지도 그런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영역이 그 관계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대부분 같이 참여한 자문위원회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홍수, 지금 여름에 우리가 다가오면 홍수 나잖아요. 그죠?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저런 커미션이 구성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미리 구성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사전에. 그 일어나서 구성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미리 구성하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섞인. 그리고 같이 이미 사전에 좀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과학자끼리도 이견이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서로가. 언제 자문활동을 다수가 갔을 적에 유니터리 보이스를 내야 되잖아요. 단일의 목소리를. 국민을 향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를 만들고 좀 연습도 하고 팀워크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자문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앞으로 라킬라 사건은 우리 과학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숙고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어떻게 시프트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독과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을 몇 장을 보여줍니다. 개도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중앙청이 1950년에 파괴된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산이 하나가 있고, 이 산이 50년, 60년 뒤에는 똑같은 산이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바로 그 앞에는 청와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처음에 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이러한 난민촌이 있었는데 이러한 난민촌이 바로 이 청계천으로 변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가장 그 드라이빙 포스는 바로 이 과학기술이 그 중에 하나다. 과학기술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하나로서 이미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반구축 발전 고도성장기를 통한 이러한 기술 발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1등 상품도 몇 개가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과연 어떻게 재도약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혁신의 대명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세계 지도를 혁신이 없는, 혁신 지표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그 작성한 혁신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큽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2006년에 지어진 건데 그 당시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의 월화수목금금금의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혁신을 또 다른 혁신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4만 불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일단 화두를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의 1등은 US, 그다음 핀란드라든가 이스라엘, 이러한 곳이 그 혁신의 가장 지수를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사이에 하위권으로 26위로 떨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지상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가 되어 있고 종신고용이 붕괴가 되어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12년 전에 받았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일본의 과연 잃어버린 20년과 원인이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우리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 82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 있었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서 모았던 것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GDP입니다. 미국의 GDP를 쭉 보면은 제가 여기 표시한 것은 바로 클린턴 시대 때 96년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26,000불, 그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럼 클린턴이 여기에서 과연 성공적인 2000년까지 3만 불 이상까지 올리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뭐였냐? 그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입니다. 엘고아가 제창한, 그래서 실리콘밸리, 보스턴 128, 495 이쪽을 산업단지를 이용을 해서 산업을,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웠고, 그때 달랐던 점이 AT&T의 노벨상 학자 3명, GE에 있던 노벨상 학자 서너 명, 이분들이 모두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노벨상 학자가 필요하지 않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했고, 또 하나는 SBI 같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이런 것이 잘 어우러졌고, 또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리엔지니어링, 마이클 해머 교수가 했던 리엔지니어링에서 이러한 기업혁명을 동시에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산업이 하나가 일체가 되는 이러한 전략이 클린턴 정부의 가장 주된 정책이었다 말씀을 드려서, 그 결과로서 1999년 3월 30일에는 드디어 다우존스가 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우존스가 만을 넘었을 때의 그 신문을 보면 이제는 과거의 시대는 다 갔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웃,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들레헴 스틸, US 스틸은 다 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업종이 많이 나오고, 특히 닷컴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에 의해서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클린턴으로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과학과 기술 산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움직였다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부창출과 일자리 창출, 또 지속 가능한 신산업 창출, 또한 대학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인재 육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은 것인가, 마쳤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를 잠깐 보는데 미국도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 년 전에 GM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소니는 뭐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과 상대가 안 되고, MS도 구글에 밀리고, 페이스북에 밀리고요. 특히 구글에 많이 밀리고, 코닥, 폴라로이드 파산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레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1기 때 여기 스티브 장관, 스티븐 추, 그 버클리 대학의 그 원장이시죠. 이분을 모셔서 4년 동안 에너지 쪽과 기후 환경 쪽에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이러한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것이 이게 미국에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을 다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그 MIT에서 나왔던 A123 시스템도 중국에 팔렸고, 한국에서 나간 LG 캠만이 살아남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리튬 배터리가 다 망했지만 놀랍게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전기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힘이 바로 벤처 캐피탈이죠. 보스턴 지역과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 큰 기여를 했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분야, 그 다음에 클린텍, 소위 말하는 녹색 기술 분야를 세 가지의 이 수많은 회사들을 다 키웠습니다. 이게 또 미국의 새로운 드라이빙 포스가 되겠고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베터 플레이스가 이스라엘에서 창립이 돼서 실리콘밸리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망했습니다. 고객 관리를 잘못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태양광 회사 거의 다 망했습니다. 큐셀도 망해서 한화에 인수가 되고, 단지 살아남은 것은 테슬라 모터스 하나만 전략적으로 살아남아서 대단한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많고, 태양광,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2009년 4월에 알파2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후변화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기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상용화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을 1년에 1,7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제조업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이것을 오프쇼링 했던 제조업을 리쇼링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전략,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CTO입니다. CTO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박성현 회장님께서 국가 CTO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어떤지, 여기에서 보시면 세 번째, 오바마가 세 번째로 뽑은 바로 미간 구글에서 프로젝트 X를 했던, 바로 무인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이 친구를 CTO로 바로 작년에 임명을 하면서 여기에 그 미션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지 전략 등 사물 인터넷 이러한 도입에 대한 전략을 하는 그러한 국가 CTO의 리더십을 부여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바마 정부의 실행 정책을 보면 제조업 육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제조업 관련 교수 채용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바마 정부는 내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다우존스가 2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을 넘은 지 1999년인데 이제는 2만을 넘는 이러한 것의 그 드라이빙 포스는 쉐일가스도 되겠고, 또 다른 새로운 전략들이 지금 특히 IoT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로스모 좀 이따 나오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컨셉들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략,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미국을 2만 이상으로 다우존스를 2만 이상으로 끌어가는 구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커다란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 지식 경제를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주커버그 이 젊은 친구들이 지식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돈을 2,500억을 모아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 Ford.US를 만들어서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실리콘밸리죠. 이스라엘이고요. 바로 과학과 수학 테크놀로지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민 정책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다 자꾸 배제를 함으로 이슬람 지역이나 다른 지역까지도 다 배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만들어서 대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웬만한 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특히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창조경제, 지식경제를 바로 민간 중심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서 젊은 층을 다 흡수해가는 이러한 산업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앨런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테슬라. 여기 보시면은 이미 전기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는 차가 아니라 IT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전기 자동차 100만 대가 있다면 이것은 전기 저장 장치가 되고, 예를 들면 과천이라는 도시가 전기가 블랙아웃이 됐을 때 이 100만 대를 다 꽂으면 바로 발전소가 돼서 전기 저장 장치가 돼서 다시 과천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 나사에서 4천억을 들이던 것을 바로 뉴키즈 언더블락, 앨런 머스크가 해냈습니다. 그 7분의 1, 10분의 1의 가격으로 똑같은 스페이스쉽을 만들었고, 또 스페이스쉽을 또 거꾸로 돌아오게 해서 이걸 다시 리유스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고, 또 이 친구가 솔라시티라는 그동안 솔라셀에서 모두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렌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므로써 이 솔라시티와 테슬라 전기와 이러한 것을 벤처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현재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X의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접으면, 자, 이러한 핵심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신제품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미션, 바로 과학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와해성 기술, 융복합 기술, 상용화 기술, 미래지향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핵심 기술이 있는가, 두 번째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친구들은 기술은 없어도 좋은데 지금 이 시대에서 시장에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모여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를 찾아보고 이 기술을 딴 데 가서 가져와서 이걸 특화하고 표준화하고, 바로 이게 누굽니까? 테슬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기술은 없었지만 이걸 다 갖다가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결국 사업에서 이긴다.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요 리오라는 이 MP3가 사실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근데 돈은 여기서 다 벌었죠. 그래서 이제 성공사,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융합한 그러한 성공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애플에. 아까 이 아이팟을 만들었던 이 토니 파델이 여기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알파 2에서 히트 상품이 오는 거 아니 이 네스트라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구글에 3조 7천억의 인수가 됐습니다. 바로 벤처가. 바로 이 네스트 이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한 집 안에 어떤 인텔리전트한 그러한 온도 조절계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대박을 치고 있는 이러한 연구 분위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애플의 스태프들이었죠. 지금 CEO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친구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도 상당히 배워할 점이 있지 않은가 보고요.
요 마지막 파트가 바로 제러미 러프킨이 얘기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5가지 필러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 빌딩, 하이드로전 이코노미,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기차. 또 하나는 바로 제로 마지널 커스트 소사이티. 즉, 여기에 바로 이 에디슨이 발명했던 이러한 백열 전등은 100년 만에 이제 사라지고 LED로 바뀌고, 그리고 LED는 디지털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는 프로스모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전기값이 공짜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 에너지 프로스모가 바로 앞으로의 21세기를 초반을 지배하는 2050까지는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로 변환된다. 여기에 맞는 기술 개발과 여기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도 이미 이 Connected Things, 네트워크, 플랫폼, 응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산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GE에서는 소위 10억 명이 연결돼 있을 때와 사물이 연결되면 500억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산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시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자의 리더십은 바로 우리가 이 CTO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미래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상용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과학기술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2.0이라는 마지막 컨셉을 드리면서 한국형 차세대 성장 모델을 과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2015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점프를 통하고 이름으로써 하나의 기업체가 시작을 해서 1조 2천억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을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과학기술 산업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제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리스크를 연구하는 우리들이 잡을 잃을 리스크는 매우 적다.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래서 저도 1999년에 리스크를 그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구할 텐데 21세기가 되면은 더 좋아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이렇게 싹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스크는 굉장히 많아요. 지진도 있고, 뭐 화재도 있고, 홍수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뭐 파이낸셜 리스크까지 하면 대단하죠. 예. Society for Risk Analysis에 가면 파이낸셜 리스크 전문가들도 오고요. 그리고 테러 전문가도 옵니다. 이 리스크가 굉장한 다학제적으로 발전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만만치 않게 오는 사람들이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광우병 때 그렇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광우병의 확률로 보면 1인당 한 1년에 한 10,000원, 20,000원 보험료 내고 광우병 걸리면은 한 20억 준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그 광우병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이 유사한 미팅을 하는데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 중국 사람인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어필리에이트에 있는 리스크 인슈런스 연구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컴퍼니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때가 마침 중국에 사스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그 미팅 마치고 돌아올 때 아시아나 항공이 거의 텅텅 비어서 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관심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사람은 왜 왔을까 저렇게 생각했어요. 보험회사 하는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물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 사람의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사스가 정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말 사스가 앞으로 큰 리스크가 된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하고 이 리스크, 헬스하고 이제는 파랄렐하게 가야 된다. 파랄렐하게 가야만 앞으로 인류가 서스테이너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노 리스크는 지금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소비자 제품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또 그게 또 폐기되고 어떻게 돼서 생태계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는 거죠. 단지 지금 나노 머티리얼의 리스크의 문제는 나노를 지금 생산하는 사람들,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로컬하게 익스포저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 근로자의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일반 대중 모두가 나노 파티클에 노출이 되어 왔었어요. 에어폴루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오염 물질 요즘 뭐 어디서도 넘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직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뭐 예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미세먼지가 그냥 폐까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폐에서 뭐 걸러지거나 들어오거나 쌓이거나 저희가 이렇게 시체 해부 이런 거 해보면 폐가 까맣게 돼 있어요. 담배 피운 사람은 더 하고 담배 안 피워도 어느 정도 꺼먹고 그리고 그게 90년대 와가지고는 이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혈관 동맥경화나 혈전을 일으킨다는 게 동물 실험과 클리니컬 엑스페리멘테이션 스타디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이제는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에어폴루탄트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정설입니다. 이게 점점 넘어가는 거죠. 조직장기로 그 다음에 가면 지금은 뇌를 얘기합니다. 브레인으로 가요. 파티클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노 파티클 그러면 뭐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고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가죠. 올팩터리 너브의 코의 후각세포를 타고도 뇌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혈관계로 들어가서 혈관 내에서 염증 매개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염증 매개물질들이 뇌에 가서 뇌의 지지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뇌의 지지세포에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뇌내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에어 폴루션과 디프레션은 지금 인과관계가 학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기오염이 심한 그날,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 데이터를 보면 자살이 증가해요. 심혈관인 사람은 한 20%까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퍼를 저희가 미국 정신과학회에다 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아직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역학이라는 거는 증명되기 전에 통계로 일단 문제 제기하는 학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대기오염의 나노 파티클들이 우리 인체에 와서 브레인 폴루션을 일으키고 있다. 사일런트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조용하게 우리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기용제 같은 거. 휘발유, 톨루엔자일렌, 이러한 그 유기용제들, 또 납, 대표적인 않습니까? 납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재미를 붙여서, 계속 우리 지금 이 정신질환 내지는 이 신경성 질환하고 최근에 저희는 대기오염과 치매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앞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관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치매 사업단 같은 게 지금 돼 있고 정부에서도 연구비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좀 더 특별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에는 어두운 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리스크를 잘 매니지하면 밝은 면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반 대중들의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